안녕하세요. 네,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1과목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문제만 풀지 않고,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문제집, 거기 이제 요약 정리된 내용들이 있죠. 예,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서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들어오셔야 맞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기본서 제대로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쭉 이제 볼 겁니다. 요 내용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제 문제 다 푸시면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경기 분석입니다. 1과목 첫 번째 이제 파트가 경기 분석이죠. 6문제 출제되고요. 이건 암기 과목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집 갖고 계시죠? 거기 이제 22쪽에 보시면, 1번 밑에 핵심 탐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경기하고 다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거기 이제 제목을 보면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 변동하고 이제 경기 순환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고요.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경기 순환을 이제 측정할 때 우리는 이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걸 이제 수치로 측정하겠다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시계열 지표라고 있죠, 여러분. 시계열 거시경제 지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GDP죠, GDP.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4가지 변동 요인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이렇게 이제 4가지 요인들이 시계열 자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2번이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경기 분석을 할 때는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경기와 관련성이 높은 2가지 추세하고 순환 변동이 있죠.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GDP도 분기별,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시계열 통계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GDP가 50만큼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치면 이 안에 크게 이제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 요인, 순환 요인,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첫 글자만 딸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0 안에 추세 요인이 10이고 이게 만약에 30, 7, 3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경기가 실제로 50만큼 주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계절 변동하고 불규칙 변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40이 되겠죠? 10과 30. 실제 이제 경기 변동의 크기를 40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가서 밑에 여러분 이제 경기는 이제 파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용어들이 있죠. 그림 참조하면서 밑에 보시면 순환 주기, 한 사이클이죠. 그 안에 보면 확장 국면이 있고 이제 수축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진폭, 다른 말로 순환 심도입니다. 그 다음 기준 순환일, 이런 용어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쉬운 거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그 내용들을 다뤘고,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자, 1번 보겠습니다. 경기순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었죠. 자, 이제 경기순환이란 거시경제 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걸 갖다 이제 경기순환이라고 이제 보겠다. 근데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파동처럼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건데, 굳이 체크를 하자면 첫째 줄 끝에 장기 성장 추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일정하게 성장하는데, 이제 중단기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경기의 정점 또는 이제 저점의 구체적 시점. 시점 그러면 이제 연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준순환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맞고요. 그 용어입니다. 경기순환의 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점과 저점. 정점은 가장 이제 피크죠. 좋을 때고. 저점이 이제 바닥인데 그 둘 간의 차이 그러면 이제 높이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순환 진폭 또는 순환 심도. 심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것도 맞고요. 자, 시계열 지표를 이용해서 경기를 분석할 경우에는 추세 계절 변동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자, 계절이나 불규칙 변동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거를 하고, 예, 추세하고 순환, 요 두 가지로 경기 변동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2번부터 거시경제 지표들인데요. 우리 이제 물가도 중요하고, 뭐, 이제 그 통화량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요새 이제 물가 이제 관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시사적으로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기 세 가지 물가 지수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여러분, GDP는 경기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 경제 규모인데 국내 총생산이니까. 근데 여기 디플레이터란 말이 붙으면 이거 물가 지수입니다. 예, 그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보시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자, 1번, 2번은 뭐, 네, 이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낮다? 높다, 높고, 이렇게 돼 있죠? 낮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 바로 올라가요. 임금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다. 반면에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해서 하루 3끼 먹다가 뭐 5끼 먹고 1끼 먹고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로 생필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예,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 3번 지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생산 품목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네. 여러분 이제 한 번은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예, 명목 GDP, 실질 GDP가 있지 않습니까?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산식이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 이러면 물가 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문제 풀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얘는 뭐다? 국민경제 전체, 키워드가 그거죠.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다. 여러분, GDP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를 다 합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물가치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샘플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품목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 중요한 품목들만 이렇게 부분 조사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봐볼까요?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계 평균 생계비 또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도시가계라는 겁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디서 조사하냐면 도시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2번. 자,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의 수요는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다. 민감하다 했어요? 민감하지 않다 했어요? 민감하지 않다 했죠? 그거 틀렸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조사 기준 가격은 생산자 출하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생산자 출하 가격이라는 게 공장도 가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 경제 전체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자, 거꾸로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예, CPI나 PPI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 경제 전체, 예, 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GDP로 측정한 거다. GDP 디플레이터. 예. 자, 이제 답은 찾았고요. 거기 밑에 여러분들 함정 오답 피하기 요거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필요하면 그 함정 오답 피하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복습하실 때 보시고요. 예, 제가, 예,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이 정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꼴꼴한 말이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이게 특징이니까 틀렸고. 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고려해서 측정한다. 모든이란 말 틀렸단 말이에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려해서 나오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고요. 얘네들은, 예, 부분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품목을 조사를 해요. 거기 위에 이제 문제 해설해 보면 출제 포인트 거기 나와 있죠.
뭐 460개, 892개 대표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뭐 480개냐,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460개냐, 뭐 450개냐, 이 수치를 바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조사다.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한 나라에 이제 돈이 풀렸잖아요. 그럼 이제 풀린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자체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든지 통화 지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통화량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데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통화 지표를 유동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금화하기 쉽냐 어렵냐 그래서 M한 이게 이제 협의의 통화, M2 광의 통화. 협의의 통화가 거의 현금하고 가까운 거죠. 유동성이 제일 빠른 통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 세 번째가 금융기관 유동성, 그래서 이제 LF, 그리고 광의 유동성 L.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묻겠죠. 그래서 거기 네모 안에 있는 것들,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봐보죠. M한 협의의 통화는 외우세요.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세 가지 있죠. 현금 통화. 우리가 이제 휴대하는 현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금 중에서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협의의 통화 M한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통화 그러면 M한에다가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M2는. 근데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거기 M한 플러스 거기 만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만기 2년 미만이라고 돼 있죠. 2년 미만에다가 이렇게 밑줄 또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각종 예금, 적금 또는 이제 채권 중에서 금융채 있죠, 여러분. 요 세 개는 만기를 가지고 2년 미만이면은 M2로 보고요. 2년 이상 만기짜리는 같은 예적금 금융채라도 LF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에 만기 2년 이상짜리, 그럼 M2에다가 더 집어넣잖아요. 만기 요건 2년 이상, 예적금, 금융채. 그런 말 나오면 LF. 그 다음에 이제 광의 유동성은 한 나라 전체의 이제 통화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F에다가 더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근데 이제 채권들을 보는데, 금융채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채는 M2나 LF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채를 제외한 거기 이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채권들 있죠. 이거는 다 광의 유동성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 가치본 요거를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시험 즈음 해가지고 체크해 놓으시고요. 시험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암기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뭘 물었어요? 통화지표 편제상, 금융기관 유동성, 영어로 LF입니다. 포함되는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기억을 봐봐요, 여러분.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거 뭐에 들어가요? M한이죠, M한. 협의통화인 M한. 그 다음, 만기 2년 미만 예적금. 이건 M2죠. 2년 미만이니까 M2입니다. M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귿,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LF에 들어갑니다. 보험계약 준비금, LF.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발행한 유동성 상품, 그럼 이게 국채란 말이에요. 그럼 요건 L이죠. L. 광의 유동성. 자, 그럼 답이 뭐가 돼요, 여러분? LF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디귿, 이걸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디귿이 답이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다 LF에 들어간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도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디귿만 찾으면 안 됩니다. 앞에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통화 유통속도.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정리한 것 중에서 제일 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이 통화 유통속도입니다. 여긴 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돈이 잘 회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풀린 돈이 회전 안 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잘 도는지 일종의 이제 그 회전율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회전되는 이제 속도. 자, 1번.
어떻게 측정한다? 예,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서 이제 수치를 보는 거다. 자,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가 아니고 명목 GDP를 통화량. 정확히 말하면 이 통화량을 M2를 쓰는데요. 교재에 M2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M2를 사용하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명목 GDP 대신 분자를 뭘로 말할 수 있다? 명목과 실질의 관계에 따르면 실질 곱하기 디플레이터. 실질에다가 디플레이터를 곱하면 이게 명목이 되는 겁니다. 곱입니다. 예, 그렇게 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번. 사후적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GDP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올해 GDP는 내년 가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추계가 돼서 경기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 예, 뒤에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유용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 유통속도가 예, 지금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하락하는 추세입니까? 떨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하락하는 추세다. 그럼 왜 하락하는 추세냐? 거기 분모 분자의 변화량을 보면 되겠죠. 명목 GDP 증가율, 이게 분자잖아요. 그거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전체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이것도 단독 문제로 이제 잘 나와요. 자, 그 관계를 이렇게 퍼센트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화 증가율입니다. 통화 증가율. 한 나라 통화 증가율은 세 개의 관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PG 더하기 YG 마이너스 VG. 이게 이제 뭐냐면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니까 거기에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 GDP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이게 통화 유통 속도 이제 변화율. 근데 요 두 개는 더해 주는데 요건 이제 뺀다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나라에 이제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 떨어졌으니까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다. 더해 주는 거고요. 자, 경제가 성장했으면 그만큼 거래에 돈이 필요하니까 늘려주겠다는 거고요. 늘려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왜 빼냐면 이게 속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속도가 예, 플러스가 나오면 돈이 회전이 잘 되니까 덜 풀어도 되겠다 이거예요.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나라 요거 하락하는 추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것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 결국 더해서 나오는 거고요. 예, 양의 값을 주면은 빼는 거다. 거기 밑에 예를 들어 있죠, 여러분. 예, 이게 뭐 3%고 이게 4%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만 잘 보면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로 줬네요. 그럼 마이너스 1%니까 결국 더해야 되겠네요. 그럼 8% 통화량을 이제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통화 증가율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통화 유통 속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통화 유통 속도는 무슨 GDP? 명목 GDP입니다. 그것을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예, 화폐의 평균 거래 횟수를 나타낸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회전이 잘 되는 거고 수치가 낮아지면 이제 돈이 도는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일정량의 통화량이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을 회전해서 명목 GDP에 해당하는 만큼 거래를 뒷받침했는가를 반영하는 거다. 이것도 개념이죠, 여러분. 만약에 통화 유통 속도가 2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 돈이 2번 거래에 사용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예,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 유통 속도는 장기적으로 거기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하락하는 추세입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맞습니다. 왜 하락한다고요? 아, 여기 없네요. 명목 GDP 증가율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 네 번째, 통화 유통 속도는 경기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유용하지 않다 했습니다. 왜? 이게 사후적으로 나오니까요. GDP가 이제 사후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측할 수는 없다. 예, 이해되셨죠? 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기 변동의 원인,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경기는 여러분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제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경기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냐?
그 이제 그 학자마다 그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 때문에 수요 충격, 예, 화폐 충격, 또는 이제 불안전 정보 상황의 경제 주체들의 기대, 그다음 공급 충격. 자, 하나씩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수요 충격 누가 주장했다? 케인즈입니다. 그럼 수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투자를 말하는 거죠. 수요 팩터의 대표적인 게 투자나 소비입니다. 그래서 예, 케인즈는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걸 이제 수요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변해서 경기가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세 번째, 투자는 케인즈는 그런 얘기겠죠. 기업가의 심리 또는 동물적 감각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감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투자를 할 때는 심리, 동물적 감각에 크게 의존해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불안정. 그게 키워드고. 또 네 번째, 임금 가격. 케인즈 학파들은 다 경직적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죠. 경직성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신축성 그러면 안 됩니다. 경직성에 따른 불안정한 투자, 총수요 변화가 생산에 역시 불안정한 변동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다 불안정하게 변하니까 경기가 들쑥날쑥한다. 예, 이게 수요 충격.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충격. 아니다. 수요가 아니고 화폐량이 경기 변동을 갖고 오는 거다. 이건 이제 프리드만이 주장한 거죠. 자, 통화 당국의 자의적에다가 동그라미 써요.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결국 통화량 변동이 경기 변동을 갖고 오는데 통화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게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계속 통화량 변화가 GDP 변화의 선행에다 동그라미 써요. 여러분, 통화량이 변하니까 이게 GDP 변동을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프리드만이 이걸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GDP가 경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GDP 변동이 통화량 변동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이 GDP보다 선행하겠죠. 이걸 판단해가지고 경기 순환의 원인을 화폐적 요인에서 찾은 게 프리드만이고 이걸 화폐 충격. 그 다음에 불안전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불안전해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란 말 쓰잖아요, 여러분. 예, 불안전 정보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달라져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 이걸 루카스입니다. 자, 루카스는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봤습니다. 합리적 기대는 뭐예요?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불안전 정보 때문에 물가와 같은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일반 물가 수준에 대한 판단 착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판단 착오를 경제 주체들이 정보가 불안해가지고요, 판단 착오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가 올라간다고 보고 어떤 사람 뭐 안 올라간다고 보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은 제품 생산 요소의 공급과 수요를 변화시켜서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판단 착오. 그러면 루카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공급 충격은 이제 슌페터하고 관련이 있고요. 슌페터. 여러분 이제 공급이라는 거는 뭐 기술이나 생산성 변화 이런 거죠, 여러분. 기업에서 이제 직접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 혁신, 생산성 변화. 이런 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특히 실물적 경기 변동이라. 여러분 이제 실물이라는 게 공급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 요인.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경기 변동의 원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케인즈는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투자 지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투자 지출의 역할. 이게 수요 충격이란 말이에요. 자, 루카스는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서로 달라지는 거. 판단 착오 때문에. 루카스. 자, 프리드만은 준칙에 의한 통화 정책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 통화 정책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이게 통화량하고 관련된 거네? 그럼 맞을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준칙에 의한 그 말이 틀렸습니다. 준칙이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데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자의적인 통화 정책이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에 의하면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데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 틀렸다는 겁니다.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은 이제 공급, 기술 변화와 같은 실물 충격, 이게 이제 공급입니다. 경기변동 원인으로 봤다. 맞습니다.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 그러면 공급 충격. 자, 6번. 경기변동의 이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경기변동은요,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거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이에요, 여러분.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들쑥날쑥한데, 이 불규칙 속에서도 어떤 이제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이렇게 계속 1년마다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아주 규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꽃이 피는 시기가 매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규칙적인데 그 안에서 또 규칙성이 있는데 좀 말이 거창했는데 경기변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또는 속성, 지속성, 변동성, 공행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용은 되게 쉽죠? 지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상승, 하락하며 상당 기간 한 방향으로 지속하려는 이제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한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걸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그 세 가지, 그 이유가 있죠? 요것도 좀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문제가 요건데요. 자, 유발 투자의 역할 때문에 경기가 지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꾸준히 한 방향으로 가는 거냐? 독립 투자가 아니고 유발 투자. 유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최초 투자가 일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득을 갖다 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발 투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가격 임금의 경직성에다 동그라미 써요. 신축적인 게 아니고 경직성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축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조정이 되는 건데 경직적이니까 한 번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조정이 안 돼서 한 방향으로 간다. 되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자본재 투자입니다. 투자 건설 기간. 여러분 이제 투자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 이제 2년, 3년 내다보고 이렇게 장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바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2, 3년 동안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이해되셨죠? 그럼 바로 요거 문제 봐볼까요, 여러분? 경기변동의 지속성을 갖는 이유. 자, 유발 투자의 역할. 다시 한번 독립 투자 그러면 안 되고 유발 투자. 가격 임금의 경직성. 이거 이유되죠? 신축성 그러면 안 되고 경직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재 투자 건설 기간. 이게 이제 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장기간 투자를 하니까 경기가 지속성을 갖겠다. 3번이 틀렸습니다. 통화 유통 속도는 돈이 도는 속도란 말이에요. 지속성 설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 자, 이제 밑으로 다시 와서 지속성 말고 언젠가는 경기가 꺾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경기 상승, 하락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특성을 갖는데 이건 이제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여러분. 경기의 변동성은 그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요. 표준 편차 크면 변동성 큰 거죠. 그 다음 이제 공행성이라는 같이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경기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그것을 갖다 공행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시차가 있죠, 여러분. 시차에 따라서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도 있고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자, 이렇게 경기 변동의 이제 특징 세 가지 이제 속성을 본 거고요. 자, 7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이제 특징 정리를 해볼게요. 거기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특징 그러면 자, 우리나라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다? 건설 투자다. 건설 공화국이다. 네, 건설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요인이 해외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라는 거, 수출. 해외. 그거 여러분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세 번째 통화는 대체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절한 게 아니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농업 생산. 우리 여러분 GDP의 농업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소해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게 건설, 그 다음이 해외. 그리고 밑에 순환심도, 변동성, 공행성은 뭐냐면 앞에 여러분 경기 변동은 이런 속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경기 순환에다가 이걸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 뭐만 좀 시험에 대비하면 되냐면 잘 안 나는데 순환심도는 뭐로 측정한다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점 체크. 순환심도라는 것은 확장기, 수축기에 나타나는 변동폭, 확장기와 수축기 간의 변동폭. 이 변동폭으로 측정하니까 변동성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순환심도고. 그리고 변동성 가볼게요. 역시 첫 번째 점.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겁니다. 경기 변수 증가율의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변동성. 또는 위아래 이렇게 변동폭, 확장기, 수축기 간의 변동폭. 그러면 순환심도. 그럼 공행성은 너무 쉽죠, 여러분? 공행성은 그 첫 번째 거 시차 분석을 통해서 경기 전환점과의 시차 분석이니까 시차 그럼 공행성이죠. 밑에 기형, 디귿, 디귿이 있죠. 산업 생산, 여러분 이제 생산하고 관련된 지표들은요 다 경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지수예요.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 기계 수주액 이런 것들은 경기에 선행하고요. 기계류 수입액, 가계 소비 지출 이런 건 후행 지표로 봐요. 이거는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암기해야 되겠죠.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한번 바짝 외우는 겁니다. 이걸 뭐 평생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특징, 다르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뭐다? 해외 부분. 틀렸죠, 여러분?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건설이라고 그랬으니까, 건설 투자. 1번 틀렸죠. 자,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 성장, 해외 경제 성장 탄성치가 2라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해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다른 나라 경기에 따라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탄성치를 봤더니 탄성치가 2 정도 수치를 갖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탄성치가 2라면 해외 경제가 1%포인트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그거의 2배. 탄력성이 이제 2니까 2%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해외 경제가 1%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우리 수출 비중은 그거의 2배, 2% 하락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겁니다. 수출 성장률이. 그럼 시험에 이 탄성치가 2냐 3이냐 이렇게 물을 건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묻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화는 대체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산업 생산, 제조업 가동률 지수, 전기 사용량. 요런 세 가지는요. 경기하고 똑같은 이제 반응을 보이는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동행하는 지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경기와 동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8, 9, 10, 11번 이렇게 이제 네 문제는 거기에 보면 이제 경기 변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8번 밑에라고 보충 학습을 먼저 봐볼게요. 거시경제 학파라고 이렇게 돼 있죠. 흔히 이제 거시경제 학파 그러면 양대 조류가 있죠. 고전 학파가 있고 케인즈 학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이 다르죠. 이제 그게 경기 변동 이론인데 거기 잠깐 보면 이제 고전 학파는 언제부터 이제 활동을 했다? 영국의 산업혁명 있죠,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경제학자들을 이제 고전학파라고 보고요. 자,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 기계로 물건을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급을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만들면 다 팔리기 때문에 수요는 걱정 안 하고 공급이 중요하다. 그렇게 봤고 가격 임금은 신축적이라고 고전학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저절로 조정이 된다. 시장 안에서.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고전학파죠. 그런데 아니다. 정반대로 주장한 게 이제 케인즈 학파죠. 우측에 가보시면 미국 그 대공황 시대 있죠,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그 이제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천재 경제학자 이제 케인즈 아닙니까? 얘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중요하더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격 임금은 경직성을 갖더라.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시장은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반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변동 이론은 고전학파들은 없다고 보시고요. 케인즈 학파부터 나옵니다. 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그런데 예전 고전학파 주장이 더 맞아.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회귀해서 그 밑에 통화주의자 새 고전학파 이제 주장이 있고, 아니야 케인즈 주장이 더 맞아. 그게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이제 4개 학파들의 경기변동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교재 내용이 줄고 줄어서 지금 거기에 여러분 요약해 놓은 거 보세요. 몇 개 없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는 전혀 부담 없죠. 자, 케인즈 학파부터 볼게요. 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그러면 경기변동의 주 원인을 투자 및 내구 소비재, 소비란 말 들어갔죠. 불안정한 지출이라고 봤다. 이게 수요 충격이란 말이에요. 투자, 소비, 그 불안정. 항상 케인즈 학파는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본 겁니다. 바로바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2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승수효과 가속도 원리를 결합해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 승수효과 가속도 원리. 그러면 케인즈 학파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최초 독립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니까 소득 증가. 그러면 다시 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최초 투자니까 독립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이제 유발되는 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케인즈 학파들은 그러면 투자가 만약에 1단위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럼 어느 정도 증가하냐? 이것을 갖다가 세팅을 했어요. 이걸 승수효과라 그럽니다. 승수. 뭐 0.7이다, 0.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세팅을 했습니다. 0.8이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 때, 그러면 1단이 변하면 이건 0.8단이 변한다. 이렇게. 이게 승수효과고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발 투자, 또 투자를 유발하는데 이것을 가속도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가속도 원리, 뭐 1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의. 이것도 역시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승수효과하고 가속도 원리, 여러분 요거 구분하실 때요, 시작점하고 끝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 독립투자, 소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소득이 유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들이다. 자, 3번. 가격 임금의 경직성. 다시 한번. 핵심적 가정으로 이제 이걸 전제를 했다. 신축성이 아니고 경직적일 거야. 이렇게 경직적이라고 가정하고 경기변동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이 이제 보일 거란 말이에요. 방금 기억을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자꾸 보면 이제 암기가 되니까. 자, 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기변동 원인을 기업가의 투자 심리, 동물적 감각 등에 의해 결정되는 독립투자 및 소비자의 내구 소비재의 지출에서 찾았다. 말이 길지만 독립투자,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라는 건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쓰는 거. 맞죠? 이게 이제 수요 충격을 말하는 거고. 경기변동의 주 원인을 투자, 내구 소비재에 대한 불안정한 지출이라고 봤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불안정. 이게 이제 키워드죠. 안정적인 지출이 아니고요. 불안정. 자, 승수 가속도 원리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총수요 충격이 어떻게 경기순환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했다. 수요를 중시했잖아요. 수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들은 수요 충격 주장한 거고,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죠? 케인즈 학파의 핵심적인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것이었다. 틀렸습니다. 신축적이라고 이렇게 가정한 것은 고전학파 계열이에요. 이 케인즈 계열들은 경직적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통해서 통화주의자의 경기변동 이론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고전학파 계열입니다. 다시 고전학파 주장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자, 대표학자가 누구다? 프리드만과 슈워츠. 프리드만, 슈워츠가 통화주의자고요. 자, 2번 지출 요소는 안정적인데 지출 요소. 그러니까 케인즈가 주장한 지출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안정하다고 봤는데 케인즈는 통화주의자 안정적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지출 요소는 안정적인데 통화 공급이 불안정해서 통화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화폐 충격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통화량 변동이 GDP 변동에 선행함을 보였다.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분석한 거예요. 봤더니 GDP가 통화량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뭐를 선행하냐, 이제 그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 경제는 자연 산출 수준, 즉 완전 고용 산출 수준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최적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 고용 산출 수준으로 회귀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통화 공급량을 경제의 적정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해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준칙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통화주의자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고 일정 규칙에 따라서 적정 성장 속도에 맞춰서 통화량을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야 경기 변동이 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보시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굳이 통화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그런데 5번.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통화 유통 속도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불안정해진 겁니다. 급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하락하는 추세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급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이제 전개했는데 그게 이제 흔들렸다는 거죠. 자, 문제 봐볼까요? 통화주의자 경기변동 이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화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라고 보았다. 통화 공급의 불안전성 맞고요. 예, 정책 당국이 굳이 통화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준칙에 의한 통화 정책을 강조한 거다. 이래도 맞습니다. 프리드만과 슈워츠는 미국의 경기를 분석해가지고요. GDP 변동이 통화량 변동에 선행함을 보였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선후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통화량 변동이 GDP 변동에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화량이 GDP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로 얘기했죠. GDP가 통화량에 영향 주는 게 아니고 그거 틀렸죠. 자, 생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히 자연 산출 수준 근방에서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한 나라 이제 경제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연적으로 도달한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10번. 이번에는 이제 새 고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입니다. 얘도 통화주의자고 이제 통화주의자 같은 고전학파 계열이니까 통화주의자 주장을 반박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계승해서 좀 발전시켰다. 자, 새 고전학파는 대표적인 학자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자, 루카스는 2번 소비함수, 투자함수를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동그라미 치고 시장 청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최적화 시장 청산이라는 용어를 이런 용어 나오면 이거 새 고전학파라고 보세요. 새 고전학파. 최적화는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정말 최적화된 행동을 경제 주체들은 스스로 한다는 거고 시장 청산이라는 건 뭐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조절된다. 그 결과로서 도출된 소비, 투자 함수로 경기 변동을 설명했다. 자, 이런 말 나오면 새 고전학파. 그래서 3번, 경기 변동을 균형 현상으로 봤다. 저절로 균형을 찾는다.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요 말 나와도 새 고전학파. 그럼 거기 네모에 케인즈 모형과 루카스의 비판이 있죠. 자, 케인즈식 모형이라는 것은 케인즈 학파들이 만든 경기 변동 이론 그 관련된 모형들은 뭐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기를 설명하는데 거시경제를 이제 모형화하고 이 모형을 구성하는 개별 함수들의 개수를 추정해 가지고 거시경제의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수를 추정해 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론은 추정된 개수들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란 가정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루카스는 이걸 반박한 겁니다. 즉 비판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민간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최적 경제 행위의 양태를 변화시키므로 소비함수, 투자함수의 개수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형에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케인즈식 모형에 내포된 방법론 오류를 지적했다. 이게 루카스 비판인데
여러분 좀 전에 케인즈 경기의 변동이 이론의 핵심 뭐예요? 뭐 승수효과 가속도 원리를 가지고 경기를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나라의 모형을 만들 때 얘가 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예를 들면 0.7이다. 이렇게 이걸 세팅했다 했죠? 요거는 1.1이다. 이 개수를 상수로 봤다는 겁니다. 0.7만큼 얘가 영향받아. 1.1만큼 영향받아. 이게 케인즈식 모형인데 루카스는 이거 상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치라고 본 거예요. 그게 루카스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0.8로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0.9로 할 수 있다. 자, 문제 봐볼까요? 세 고전학파 경기변동 이론. 자,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라 이제 불린다. 예, 균형 맞고요. 루카스 맞죠?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민간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소비함수, 투자함수들의 계수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이렇게 모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케인즈식 모형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케인즈식 모형은 이 계수를 상수로 봤으니까. 2번 맞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시장 청산의 결과로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 이것도 세 고전학파. 소비함수나 투자함수의 계수들을 임의로 추정 계량화해서 거시경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거는 케인즈식 모형이죠, 여러분. 계수를 임의로 추정해서 계량화했다 했잖아요. 수치화했다는 거예요. 0.7, 1.1 이렇게.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제 세 케인즈 학파입니다. 세 케인즈 학파. 요거 순서가 왜 의미가 있다 했죠, 여러분? 그 앞에 주장한 것들을 일부는 수용, 반박,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세 케인즈 학파잖아요. 그 1번에 보면, 그래서 이 앞에 세 고전학파들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너네 것도 맞아. 그런데, 예, 케인즈 학파, 예전에 케인즈 학파 있었죠? 가격임금의 경직성, 승수 효과, 이 아이디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계승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둔 거예요? 케인즈식 주장에다가 무게를 더 뒀다는 거죠.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다. 자, 2번.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대부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역시 불안전성. 예, 불안정. 완전하지 않고 안정적인 게 아니고 다 불안하다. 여기에 주목한 게 무슨 학파냐 그러면 새 케인즈 학파고. 세 번째도 중요해요. 가격임금의 경직성이 경직적이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이론적 가정이 아니고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최적화라는 것은 새 고전학파가 사용한 용어인데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 행동하는 건 맞아. 경제 주체들이. 그 결과로 예, 실제로 가격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임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케인즈는 이론적으로 가정을 한 건데 새 케인즈 학파 단계에 와가지고 실제로 예, 가격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합리적 현상임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업적이고요. 또 총 수요 충격 주장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 충격이 가격 조정이 아닌 생산 수준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예. 그러니까 예, 수요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건 이제 똑같다는 거죠.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단순히 가격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산 변화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본 겁니다. 자, 문제. 새 케인즈 학파.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거 맞죠? 케인즈 학파의 가격임금의 경직성, 그 다음에 승수효과의 아이디어, 이걸 계승하고자 했다. 맞고요. 새 케인즈 학파가 경기변동과 관련해서 주목한 것은 생산물, 노동, 대부시장. 대부시장이라는 게 금융시장이죠. 등에서 나타나는 완전성이다. 틀렸습니다. 불완전성. 거기 새 시장의 불완전성에 주목한 게 새 케인즈 학파. 완전성 틀렸고. 가격임금의 경직성이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합리적인 것임을 증명했다. 예. 실제로 이제 경직성이 발생한다. 합리적 현상이다. 자, 총 수요 충격이 가격 조정이 아닌 생산 수준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예. 그러니까 생산 수준의 변화까지 영향을 준다고 이제 본 거예요. 수요 충격이. 그래야 경기가 이제
변하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만 끝나면은 경기에는 파급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경기 변동 이론까지 봤고요. 거기 이제 뒤에 조금 더 정리할 거 남았는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